페이스북에서 2019년에 인종 그리고 그 사람의 성별 이런 것을 가지고 타겟팅하는 광고를 하도록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 안가 못하게 됐어요. 이제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AI의 편향이 만드는 또 새로운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른미래연구소 임철웅입니다. 그리고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김지원입니다. 네, 오늘 이제 지원님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 AI의 편견, AI의 편향 2부예요. 그래서 2부에서는 이제 오염된 사례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네. 어떻게 좀 묶으면 좋을까요? 이 데이터 자체에 이제 편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학습하고 AI가 그 편향성까지 다 이제 습득을 해버린 거죠. 예를 들면 뭐 지휘자나 마술사, 건축가 이런 직업은 남자들의 직업이야. 뭐 이런 식으로 패턴을 분류해버리는 거죠. 뭐 간호사, 주부, 뭐 도서관 사서 이런 거는 여자들의 직업이야. 뭐 이런 식으로 패턴을 분류해버린다든지. 제가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봤던 마술사 누나가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의 직업이 그렇게 성별에 따라서 편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학습해서 이제 직업과 성별의 그 연관성을 이제 AI가 포착하고 이제 그 패턴을 분류를 한 거죠. 네. 제가 이제 주토피아 영화를 보다가 졸아서 결말은 모르지만 어쨌건 그 설정을 아는데 토끼랑 사자 그리고 뭐 버팔로 이런 애들이 다 경찰을 하는데 토끼는 경찰이 안 된다고 막 부모도 말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경찰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토끼 중에서도 만렙 토끼가 있고 강한 토끼가 있고 여기 힘이 센 애, 약한 애들 이렇게 있고 사자 중에는 훨씬 더 강하겠죠. 근데 만렙 토끼는 약한 사자보다 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네는 똑똑해. 그래서 얘네도 경찰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만약 백지 상태에서 했다면 토끼 중에서 일부가 경찰이 될 수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 AI가 얘네를 뽑기 시작하면 점점점 토끼들은 좀 얘네는 약하니까 안 돼라는 그런 편향이 계속 생길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뾰족한 종형이 되면서 결국은 토끼는 이 경찰이라는 벽을 넘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인식이 생겨나는 그리고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 자리 잡는 이제 그런 사회가 된 게 이제 일종의 주토피아의 그 뭐라 그럴까요? 메타포라고 할까요? 그런 상징인 거죠. 물론 이제 우리는 알죠. 토끼가 사자보다 약하다는 건 알지만 이제 그 세계관 안에서는 어쨌든 다 같이 어울러 사는 동물들의 세계관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AI는 토끼는 경찰에 적합하지 않아 라고 이제 분류를 해버리는 거고 그렇다면 토끼는 계속적으로 채용이 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편향성은 점점 데이터 편향성은 더 심해지는 거죠. 네. 나태하고 게으르고 약한 사자보다 강하고 만렙 토끼가 실은 경찰직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손실이 발생을 하는 일이 이제 나중에 되면 완전히 고착화돼서 더 이상은 넘을 수 없는 벽이 돼버리는 거죠. 정말로 AI가 모든 이런 채용이나 이런 것에 관여하기 시작하면. 네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동물이 경찰에 적합한가를 그런 편향성을 제거하고 볼 수 있는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 관건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염됐다고 생각이 안 들지만 알고 보면 그게 오염된 부분인 거죠. 얘네들을 걸러내버리니까 잘할 수 있는 애들을. 그렇죠, 그렇죠. 네네. 단기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긴 하죠. 아까 이제 페이스북 예를 든 것처럼 내가 광고주라면 인종과 이런 성별을 타겟팅해서 이제 광고를 하는 게 광고주 입장에서는 솔직히 원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거를 구매로 이어지는 타겟을 정해서 광고를 하는 걸 테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페이스북의 여성 이용자들한테는 간호사, 비서 이런 것에 대한 광고가 붙고 남성 이용자들한테는 뭐 택시기사나 뭐 이런 청소를 하는 이제 그런 약간 남성적인 직업들에 대한 광고가 붙고 그게 이제 계속해서 더 쌓이면서 편향된 데이터가 수집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광고 상품에 대한 광고라든지 서비스에 대한 광고라든지 뭐 예를 들면 넷플릭스에서 뭐 추천 영화가 뜬다든지 이런 거라면 뭐 문제가 되지 타겟팅이 문제가 되지 않겠는데 예를 들면 채용 정보 같은 그런 것들이 뭐 배너로 뜬다. 그랬을 때 특정 사람에게만 좋은 채용 정보가 뜬다. 특정 집단에게만. 이랬을 때는 불평등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내가
내가 남성이지만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여성들의 직업, 예를 들어서 뭐 유치원 교사가 난 하고 싶다. 그쪽엔 여성들이 많으니까. 근데 나한테는 광고가 덜 뜨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죠. 나한테는 이제 내가 그거를 하려면 조금이라도 더 수고를 들여야 되기 때문에 나한테는 그만큼의 불리한 조건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지금은 다 페이스북 이런 걸로 다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정보를 하루 이틀 늦게 얻는 것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 되는 거죠. 요즘 시대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독일의 정보학자들이 정말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 그 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 명이서 들어가서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고, 네. 그 단지 이제 계정에 그 성별 정보만 네. 다르게 입력하고 똑같은 그 사이트를 계속적으로 방문을 한 거예요. 네, 모든 계정들이. 그랬는데, 예를 들면 똑같은 이거를 다 했다면 그냥 그 취향이 똑같이 파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계정 정보에 여성을 입력해 놓으면 그 채용 정보에 더 소득이 낮은 직업들이 이제 광고로 떴다. 이런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이제 뭐 소득이 낮은 직업일 수도 있고, 네. 여성들이 더 많이 분포해 있는 직업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건 그렇죠. 조금 더 해석의 여지가 있긴 하겠지만, 그건 좋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나 좀 더 실질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독일의 어떤 주에서 경찰을 채용하기로 했는데, 이제 경찰관이 되려면 이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그 체격 조건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버팔로는 돼야 된다. 네네. 그런데 이제 통계적으로 여성보다는 아무래도 남성이 더 체격 조건에 더 부합을 하겠죠? 이렇기 때문에 불평등 문제가 제기가 돼서 남성, 여성 서로 다른 체격 조건을 적용을 해서 채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남성 지원자가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여성의 체격 조건을 채우고도 남는데 남성 체격 조건에는 미달이 돼서 자기는 채용이 되지 않는다. 내가 만약에 여자였다면 채용이 됐을 텐데 내가 남자라는 이유로 채용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논리죠. 그랬을 때 이게 어떤 식의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게 공정할까요? 이게 참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이런 사례가 있다로 받아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독일에서는? 사실 결론은 이제 법원에서 경찰 채용에서 남녀한테 다른 체격 조건을 요구하는 거는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네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더 많은 그 여성 지원자들이 배제가 되는 상황이 된 건데 이제 그거를 법원에서 이제 용인해 버린 거죠. 네. 사실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는 좀 더 체격 조건이 좋은 사람들을 더 많이 뽑아서 그게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그래서 경찰력을 강화를 해야 하는 입장인 것이고 그렇죠. 사실은 그렇지만 어떤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된다는 또 다른 가치가 있는 거고 두 가지 가치가 충돌을 하는 거죠. 이런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이런 AI가 풀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AI의 방향성을 정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참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시대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방향이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네. 당장 10년 전과 지금만 비교해도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시청자분들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경찰을 찾아내는, 그러니까 경찰을 뽑는 알고리즘을 얘기했다면, 이제 범죄에 관련된 또 새로운 사례,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다고요? 네, 여기서도 이제 가치 충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공정의 기준에 대해서 또 의문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의 재범 예측 시스템입니다. 이게 컴파스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악명이 높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제로 이거 재범을 예측했을 때 재범을 저지르리라고 예측되는 그런 비율이 있잖아요. 유색 인종에게, 백인보다는 유색 인종에게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백인 범죄자는 10명 중에 똑같은 범죄자인데 10명 중 1명만 재범을 하고
흑인 범죄자는 10명 중 5명이 재범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한다면 시스템이 그러면은 우리가 데이터 편향을 좀 의심할 만한 사실은 상황이긴 하죠. 네. 그렇죠. 이제 이게 또 재범에 대한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알고 지내는 동대문 강력계 형사님이 계신데, 아, 네. 그리고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분은 사석에서만 말씀하시는데 보통 이제 어디 이게 지역에서 범죄가 일어나면 그 지역의 전과자부터 뒤지는 게 그냥 상식이래요. 네네. 근데 뭐 좀 옛날 분이시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워낙 그만큼 더 재범률이 높고, 네. 그러니까 일반인과 범죄자를 비교했을 때 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범죄자 쪽이 더 높다라고 이미 그분은 머신러닝이 돼 있는 거죠, 머릿속에서. 아, 그렇죠. 근데 사실 이 경우는 모두가 전과자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범죄자 중에서 재범률을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 그 전체 규모에서 범죄율과 재범률을 따져서 나온 거긴 하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도 어쨌건 편향을 조금 의심해 볼 만한 여지는 있는 거죠. 여기서 재범률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됐지만 네. 2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르지 않은 비율. 그러니까 잘못 분류가 되는 억울한 사람들인 네네.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유색인종의 경우는 48%. 그러니까 절반쯤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됐지만 난 재범하지 않았어. 그리고 백인은 23%. 네. 억울한 사람이 유색인종 중에 훨씬 많다는 거죠. 네. 그러면 고위험군이 저위험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백인 저위험군에서 실제 재범을 하는 비율, 재범을 하는 비율은 48%. 그런데 흑인 중에 저위험군에서 재범하는 비율은 28%. 그렇군요. 네,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충분히 좀 의심이 되는 수치상으로 그렇죠.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 알고리즘은 몰라요. 회사 측에서 공개하지도 않았고요. 그렇지만 회사 측에서 반박을 하기에는 우리가 위험도에 따라서 뭐 전과 기록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전과의 그런 네. 죄의 죄질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위험도에 따라 카테고리를 분류했고 그 해당 카테고리에 분류된 사람들은 인종과 관계없이 이 재범률을 동일하다고 우리는 평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발사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저는 문제를 의심할 것 같아요. 일단 하나는 유색인종과 백인의 범죄자의 절대 수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 있어서 네. 그런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 차이가 났을 가능성이 네. 있고, 또 하나는 둘 인종 사이의 생활 패턴이 달라서 범죄의 질이 다른 거예요. 한쪽은 폭력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한쪽은 예를 들어 사기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 이러면 또 이게 재범률이 확 달라질 거란 말이죠. 이제 뭔가 그런 그 눈에 보이는 패턴의 차이가 있으면 이런 시스템의 결과로 편향, 그 숫자로만 봤을 때, 확률로만 봤을 때, 비율로만 봤을 때는 좀 그런 차이가 났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그 인종별로 만약 굳이 쪼갰다면 거기에서 이제 그 범죄 종류별로 다시 쪼개서 계산을 해보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데이터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네, 그렇죠. 저희도 사실은 이 알고리즘은 모릅니다. 어떻게 이 AI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뭐 예측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제 결과상으로 보면은 좀 편향성이 심하게 많이 나타났는데 이제 개발한 회사 측에서는 어쨌든 우리는 이제 그냥 그 위험도에 따라서 카테고리를 나눈 것뿐이다. 그런데 그 다른 뭐 유색인종 측의 주장에서는 뭐 예를 들면 뭐 그렇다면 이 카테고리 안에서도 예를 들면 전체 집단의 분포 에 따라서 이 카테고리 안에서도 이거를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공정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도 공정성의 기준이 이제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알고리즘을 짜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이 두 가지 다른 그런 공정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가 없대요. 이게 정보학자들이 이게 수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거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적인 계산은 못하겠지만 방향이 다른 거죠. 네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그러니까 두 가지 잣대 중에 하나의 잣대만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독일의 경찰 체력 시험처럼 그거를 기준을 우리가 그 한 중간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사회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좋습니다. 근데 그 한편으로는 또 그 피드백
예측도 조금 네. 완벽하게 하기는 또 어려울 것 같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얘가 범인이라고 예측을 했면서 얘를 감시했는데 범인이 아니다. 이건 괜찮은데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어디 가서 범죄 저지르고 안 잡혀버리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밝혀지지 않는 데이터들은 또 피드백에서 또 배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도 취업을 시켰는데 일을 잘해, 일을 못해, 이거는 피드백이 되는데 네. 취업을 안 시킨 애 중에 일을 잘하는 놈들, 예를 들어서 넌 토끼여서 경찰 안 돼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토끼였는데 경찰을 되게 잘할 놈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죠. 모른다는 게 있을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인간 활동을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이 피드백을 다 이렇게 다 쌍방향으로 받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이제 재범 예측 시스템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뭐 재범 확률이 없다고 판단이 했는데 재범을 저지른다. 이러면은 이게 피드백으로 보죠. 그죠. 아닐 거라고 예측한 사람이 재범을 저지른다. 그런데 재범 확률이 높다고 판단이 돼서 계속 가둬놓는다. 그러면은 피드백이 안 오죠. 그렇죠. 네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런 것들은 어쨌건 피드백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럼 좀 더 확실한 이런 걸 제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그러면? 과학자로서의 시각은 어떤가요? 제가 과학자라고 하기에는 좀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시각은 어떠신가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이, 그러니까는 AI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를 좀 알면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이게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 AI가 왜 그런 판단을 하게 됐는지 그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제 요구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AI는 이게 예를 들면 딥러닝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은닉층이 되게 두터워가지고 이 안에서 무슨 과정을 거쳐서 했는지를 사실은 잘 모릅니다. 개발자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기술적으로 이제 이 설명 가능한 이런 기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막 시작을 했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좀 한계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수많은 이 신경 연결망들 사이에서 어떤 정보가 어떻게 교환되고 가중치가 어떻게 어디로 부여되는지 이거를 뭐 많게는 수억 개까지 되는데, 그쵸. 예, 이거를 어떻게 일일이 확인을 하겠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조금 한계가 있고 이제 뭐 가장 뭐 그래도 실현 가능한 거는 어쨌든 편향성과 관련이 있는 그런 기술 변수를 찾아서 조정을 하는 방법? 뭐 예를 들면 채용 AI의 뭐 데이터를 뭐 성별만 바꿔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 뭐 그랬다면 이제 성별이 뭐 어떤 약간 그 편향성의 원인이 되었다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똑같은 데이터를 집어넣고 이제 성별만 바꿨을 때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이건 성별에 관련된 편향성이 존재하는 시스템이라고 검증하는 걸로 활용한다. 네네네,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변수를 좀 조정을 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재범 예측 시스템에서 뭐 인종을 바꿔보면은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차별적인 결과를 내놓는 그 변수를 발견을 하겠죠. 뭐 인종이든 성별이든 뭐든 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보호 변수라고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이제 AI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 이게 똑같은 예측 시스템이어도 그 예측 알고리즘을 검증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저도 이제 예측 시스템 같은 거를 좀 많이 만들었었는데, 그 기존에 이런 결과들이 있고 그것들의 오차가 가장 적은 모델을 뽑는 게 이제 예측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결과에서 거기서부터 백지 상태로 새로운 걸 연결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결과와 가장 유사한 기존의 선을 만들어서 그것을 연장시키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 예측도 있는 거예요. 네네. 그 오차를 가장 줄이는 모델을 만들어내는 건데,
것을 오차를 가장 줄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점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처럼 찍혔어도 이게 이렇게 예측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예측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네네. 오차율이 비슷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거기서부터는 약간의 그런 감성적인 영역이 좀 들어가요. 누구의 감성이겠어요? 고객의 감성.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예측을 검증하는 방식도 조금은 이제 잘 선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AI가 얘는 완벽하다라는 게 아니라 얘도 분명히 이제 거기서 오차를 검증하는 그런 네네. 방식이 있을 텐데 네. 그런 방식의 선별이 어떻게 보면 또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저도 생각이 났는데 예를 들면 이런 뭐 예측을 한다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AI가 있다고 할 때 네. 그 뭐 의사결정을 잘했는지 예측을 잘했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뭐 AI의 성능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정확도라고도 할 수가 있겠 예측 정확도 뭐 네. 이거를 어떻게 이제 측정을 하느냐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컴파스 재범 예측 그 시스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예측이 많이 틀렸잖아요. 그쵸. 뭐 예를 들면 일반 범죄 예측에서 고위 연구는 70% 이상에서 재범을 했다고 하면 이제 정확도가 70% 정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얘네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자기네들은 정확도가 70%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일반 범죄, 폭력 범죄를 나눴을 때 폭력 범죄 예측에서는 고위험군의 약 25%만 재범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4명 중에 3명은 재범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문제는 이 시스템이 미국 법정에서 사전 심리 절차에서도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시스템에 의해서 재범 확률이 높게 나온다면은 실제로 형도 더 그렇구나.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소프트웨어인데 그런데 정확도가 믿을 수가 없다. 이후로 이 정확도 70%라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거냐. 그렇죠. 네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이 AI의 그런 정확도나 뭐 이런 뭐 예측 정확성, 성능 뭐 이런 거를 측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무려 뭐 25가지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채용 경쟁률이 1000대 1 뭐 정도 됐다고 이제 가정을 하죠. 뭐 네네. 채용 경쟁률이 엄청 높아가지고 그러면은 이거는 한 명만 합격하고 뭐 999명은 떨어진다 뭐 이런 이제 의미잖아요. 네. 그런데 뭐 만약에 1차 서류 전형에서 AI가 뭐 기존의 뭐 합격자 정보를 토대로 합격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추린다. 네. 뭐 이랬을 때 AI가 만약에 합격 가능한 사람이 아무도 없네? 라고 해가지고 뭐 2차 면접에서 아무도 안 불렀어. 네. 그러면은 1000명이 다 떨어지겠죠. 네. 그렇지만 처음부터 이게 1000대 1이라면 999명은 애초에 떨어지기 때문에 AI는 한 명만 틀린 거예요. 한 명에 대해서만. 그렇죠. 그럼 정확도가 99.99%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높은. 네네네. 그렇게 나와버린 거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식으로. 이 정확도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그러니까 네. 여기서도 지금처럼 얘가 맞춘 거 틀린 거로 계산할 수도 있고 목적 값을 합격자로만 보고 얘가 합격자를 얼마나 잘 여러 번을 반복해서 합격자를 몇 번을 맞게 예측했느냐로 볼 수도 있을 거고. 네네. 벌써 여기서만 해도 2가지 예측 방법, 그러니까 검증 방법이 나온 거죠. 네네. 그거 진짜 이런 황당한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네. 내가 걔보다 잘하는 거지. 웬만한 알고리즘도 난 다 떨어진다고 예측하니까. 그래서 정말 사람들의 진짜 뭐 인생을 좌우할 만한 정말 중요한 그런 뭐 무슨 예측 시스템이나 의사결정 알고리즘을 도입을 할 때 이 성능 평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만약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뭐 전문가들의 도움이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 이 성능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검토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성능 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오픈이 되어서 좀 논의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오염된 자료에
안에 그렇게 오염된 것이 만들어내는 편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와 관련해서 뭐 미래를 예측하고 좀 시사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경영학을 배우다 보면 STP 전략이라는 걸 하거든요. 세그멘트를 나누고 타겟팅을 하고 거기서 포지셔닝을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 기업은 누구한테 이걸 팔 건가? 그러면 일단 시장을 나누죠. 남자 시장, 여자 시장. 우리는 남자 청년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팔 거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건 얘네에게 광고를 때려 넣을 텐데 그러면 이게 모든 기업들이 이런 일을 했을 때 이거는 편향인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하려고 했을 때 편향에 제거된 데이터가 돈, 시간과 비용을 더 많이 들었으니까 비싸겠죠? 편향에 제거된 데이터는. 굳이 돈을 더 들이고 편향에 제거된 데이터를 사려고 할까? 그 필요는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상 근데 아예 타겟팅을 안 해버리고 그냥 광고를 막 랜덤으로 막 돌린다면 사실 시간과 비용은 오히려 적게 들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광고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똑같은 내한테 매출이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무작위로 뿌리면 1000건을 뿌려야 되지만 타겟팅을 하면 예를 들어서 100건만 뿌려도 된다고 하면 네네. 이게 타겟팅 됐을 때가 훨씬 더 광고 효율이 높아지고 네, 돈이 더 적게 들긴 하겠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편향된 데이터가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단순히 취향의 문제도 편향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겠죠. 네. 뭐 타겟팅을 할 때 정말 상품에 대한 취향의 문제. 근데 이것이 뭐 예를 들면 뭐 채용 정보라든지 예를 들면 좀 민감한 네. 그런 정보일 때 민감한 정보가 어떤 특정 그룹에 선택적으로 주어질 때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근데 이걸 또 연결해서 생각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드래곤볼 피규어를 만드는 회사면 이거를 굳이 중년의 여성에게 이 광고를 넣을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중년의 여성 어쨌건 여성에게 이 광고를 아예 안 넣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성 중에는 이걸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게 또 회사로 발전해서 그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 입장에 네. 그럼 이 회사의 공고를 그러면 편향 없이 다 뿌려야 되느냐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취업과 상품이 분리가 돼서 생각하기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연관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네네. 조금 있어서 조금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품은 그렇게 하고 취업은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좋은데 가끔은 이게 연결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이죠. 사실은 이제 뭐 광고 같은 것도 네. 일종의 정보잖아요. 우리가 네. 사실은 소비자로서도 뭐 아니면 다른 뭐 구직자로서도 이런 식으로 뭐 광고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기도 네.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불평등하게 주어질 가능성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드래곤볼 피규어 만드는 회사면 여성한테 광고 뿌릴 거예요? 본인이라면 어떻게 하세요? 그렇잖아요. 뿌려도 안 올 네. 거잖아. 대부분. 물론 열렬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 네.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많은 광고비를 드린다는 건 회사 입장에서 너무나 그런 거고.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또 절벽이 그러니까 뭔가 이게 막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단순히 편견이야라고 생각하고 배제시키기에는 아직은 그 편향성이 우리 사회에 주는 이득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같이 고려를 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근데 이게 미래로 갔을 때 편향이 완전히 제거된 사회가 될지 편향을 더 효율적으로 인용하는 사회가 될지는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향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거기에는 우리의 의지나 노력 같은 것들이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예를 들면 이제 뭐 독일에서 그 재취업 집단을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그러면 아이가 4명 이상인 여성은 취업할 확률이 가장 낮았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 봤을 때 뭐 학력 여하에 상관없이 다자녀 여성은 뭐 재취업률이 가장 낮았다. 심지어 병이 든 남자보다 취업률이 더 재취업을 할 가능성이 더 낮았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재취업을 뭐 이렇게 지원하는 뭐 그런 정부 부처라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거냐. 조금 사회적인 선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게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정치적인 시각으로 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결국은 수레바퀴 같은 거거든요. 어느 한쪽이 너무 커지면 굴러갈 수가 없는 네.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 양쪽에서 좀 서로 이런 합의를 할 수 있는 좀 건전한 토의 문화가 돼야 된다. 뭐 이런 뭐 그냥 그 교과서적인 말로. 사실은 그래서 AI 뭐 이렇게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뭐 단지 이제 기술자들만이 거기에 이제 개입하는 게 아니고 네. 사실은 일반인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죠. 네, 그렇고 이제 세계적으로도 뭐 공정성 원리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AI 윤리에 대해서 법적으로나 뭐 정책적으로 이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네. 유네스코 같은 경우에도 AI 윤리 강령 같은 것들을 지금 이제 논의를 하고 있고 뭐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그것들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유네스코에서 윤리 강령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새로운 느낌이긴 한데 그게 한편으로는 또 강제성이 없을 것 같아서 또 좀 걱정도 되기도 해요. 그게 이제 물론 시발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편견이라고 딱 하면 나쁜 거잖아요. 근데 편향 이러면 존재할 수도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단어를 바라볼 때 좀 중립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선악의 개념이 아니라 무언가가 존재하면 그게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배제시를 지켜야 되면 어떤 방식이 있는지 이렇게 좀 조금은 과학자적인 시각에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력하는 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과학 커뮤니케이터 김지원님과 함께 해서 뭔가 많은 통찰이 열려서 좀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좋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죠? 네. 어떤 주제인가요? 아직 안 정했다. 지금 안 정했습니다. 네, 이런 반응이에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진짜로 안 정했어요. 잘 정해서 돌아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